자, 시작할게요. 자, 반갑습니다. 결산 실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하게 될 정진우 형사입니다. 자, 지금 보니까 이제 처음 보는 분들도 좀 있고 한데, 기존에 결산 관련된 교육을 좀 들었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PT를 가지고 하는 거는 처음이다 보니까 좀 기존에 이해하지 못했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표현을 하려고 좀 노력을 했으니까 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PT 관련된 거는 비유 디테일 거거든요. 그거를 같이 참고해서 보면서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결산 실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할 텐데, 결산이 뭐죠? 제가 중간중간에 질문을 많이 할 텐데 답변을 잘 해줘야 이제 해줬으면 좋겠어요. 은진? 결산이 뭐예요? 응? 한해 회사에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었어. 네. 그런 건데, 좀 한마디로 좀 표현하기 쉽게 정리한다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업무를 결산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산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재무제표의 작성이라고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볼 텐데, 개인적으로 결산이라는 업무는 제가 생각할 때는 세무대리의 못이 아닌가. 결산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담당자가 맡을 수 있는 거래처의 수가 바뀌기도 하고, 우리가 결산 업무를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의 다음 연도 영업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업무겠죠, 당연히. 근데 지금 담당자들이 결산에 대해서 특히 처음 접하는 법인세 신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담당자들은 결산 업무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결산,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이고, 여태까지 체크하지 못했던 이제 중요한 사항들, 주의점들을 같이 짚어보면서 좀 결산 업무를 수월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오늘 강의 목표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일단 개요입니다. 재무제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재무제표가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구성 요소 간에 상호 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재무제표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보자는 취지로 이제 개요 작성을 했는데, 재무제표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재무제표는 뭘로 구성되어 있죠? 손익계산서랑 재정업권에서 기업 이익잉여금 재무계산서랑 그리고 재무제표. 맞아요. 일단은 재무제표라고 하는 거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계산서, 그 외에 이제 현금흐름표나 자본변동표, 주석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데, 우리가 실무상에서 다루는 서식은 세 가지, 그러니까 네 가지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계산서 이렇게 세 개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럼 재무상태표는 어떤 양식이죠? 뭘 나타내기 위한 양식일까요? 성식이? 자산이랑 자본이랑 부채. 그렇죠. 자산 부채라고 나타내는 거죠. 조금 더 이제 정형화된 말로 바꾸면 재무 상태표라는 거는 특정 시점에 회사의 재무 상태를 측정할 수 있게끔 보여주는 보고서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손익계산서는 특정 시점이 아니라 특정 기간 동안 이 회사의 영업 실적에 대해서 보여주는 보고서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잉여금 처분 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이전까지 우리 회사가 했던 영업 실적에 대한 내용과 올해 있었던 실적을 합쳐서 그리고 그 잉여금이 생겼을 때 어떻게 처분했는지를 나타내주는 보고서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재무제표를 이해할 때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라고 이해하고, 그러면 이 구성 요소 간에 상호 간에 어떤 흐름이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이제 우리가 결산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어요. 보면 일단 재무제표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 항상 재무제표는 손익계산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보면 손익계산서 그 비유 디테일 거 손익계산서 한번 쭉 같이 봐줄래요? 일단은 볼 때는 그 로마자 숫자 써 있는 것부터 해서
그래서 이제 그것만 대략적으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자, 선계산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다들 봤을 거예요. 보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차감하고 그러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는데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을 제외하고 나면 영업에서 벌어들인 손익이 영업이익 형태로 나와 있고 그 영업이익에서 영업과 관련 없이 벌어들인 수익과 비용을 차감하고 그러면 세금을 내기 전 이익이 나올 거예요. 법인세 차감 전 이익. 거기서 법인세를 제외하고 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당기순이익이라는 항목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 원가에 대한 내용들은 이게 원가 매출에 대응되는 원가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들, 그러니까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라던가 공사를 하는 회사라던가 건설업이죠. 건설업이라던가 이런 회사들은 원가 구성 항목을 이렇게 심플하게 표현하게 되면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재무제표의 구성에서 제조원가 명세서를 제가 언급을 안 했는데 제조원가 명세서라는 것은 손익계산서의 원가 항목을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한 구성 명세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원가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져 있는 거고 저기 밑에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이렇게 원가 부분에 산정돼서 집계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손익계산서 항목에서 당기순이익까지 이렇게 우리가 잘 됐다. 그러면 여기 당기순이익이 손익계산서에 구한 당기순이익은 아까 얘기했던 잉여금처분계산서의 당기실적 부분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위쪽에 보면 전기에 넘어온 실적이 있어요. 전기 2월, 여기는 전기 결손이었었네요. 전기 2월 미처리 결손금 하고 합쳐져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차기 2월 미처분 이익 잉여금 여태까지의 회사의 영업 실적을 의미하는 거겠죠. 이렇게 나타나게끔 되어 있고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서 아까 파란색으로 색칠했던 그 실적들의 합계가 재무상태표상에 이익 잉여금이라는 항목으로 자본 항목으로 반영이 되고요. 이렇게 재무제표가 흘러간다라는 걸 다들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왜 이 상호 간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어떻게 재무제표가 흘러가는지를 설명이냐면 우리가 흔히 결산 업무 할 때 결산 업무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한테 좀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외우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재손이제의 형태로 결산 작업을 수행해라. 이렇게 다들 얘기 한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게 이 재무제표의 흐름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니까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넘어간다면 이걸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외워도 사실 상관없어요. 그 손이제 사람 이름 같잖아요. 네, 이렇게 외우고 이 순서대로 내가 결산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구나 라고 인지하고 꼭 넘어가줬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내가 결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와중에 이 순서랑 다르게 뭔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걸 바로 인식하면 돼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각 구성 요소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그 구성 요소를 작성할 때 그 좀 세부적인 사항들, 주의해야 될 사항들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좀 살펴볼게요. 마찬가지로 비유 리테일이라는 회사의 손익계산서인데 그 내용을 보면 그 계정 과목 아까는 그 로마자 숫자 써 있는 내용들을 위주로 봤다면 지금은 계정 과목 명들을 한번 봐주세요. 자, 보면 체크 포인트라고 써놨는데 이 계정 과목 항목들 중에서 우리가 최근에 다 부가세 신고는 해봤죠. 그 부가세 신고 할 때 못 보던 계정 과목이 있나요? 원천세 신고나 부가세 신고 하면서 못 봤던 계정 과목이 있어요?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뭐 몇 개 있긴 한데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그래서 체크 포인트 첫 번째,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 중에 대부분은 우리가 기중에 신고한 원천세 혹은 부가가치세 항목과 관련이 있는 항목들이다. 그래서 이미 확정이 된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전표가 확정이 돼 있다면 그 확정된 내용을 오류 없이 잘 전표 처리를 하고 누락된 거 없이 잘 전표 처리하는 걸 우선순위로 둬야겠고, 그리고 항상 그 작업을 하고 나면 내가 제대로 처리하는 게 맞는지 꼭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돼요. 지금 확인이라는 단어를 거의 처음 쓴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얘기할 거예요. 이거 확인해야 된다, 확인해야 된다. 우리 업무의 대부분은 업무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고 이런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점을 꼭 염두에 두고 내가 뭔가를 작업을 했다. 작업하는 와중에도 확인하고 작업이 마무리되면 그때도 확인하고 이런 걸 좀 습관화했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으로 보면 여기서 개정 과목들이 쭉 나열이 돼 있는데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이걸 좀 결산 업무 처리할 때 그러니까 부가세 신고나 원천세 신고할 때 이런 것들을 좀 유념해 뒀으면 좋겠는 게 개정 과목을 늘릴수록 내가 나중에 업무 처리하는 게 불편해져요. 내가 개정 과목을 많이 쓸수록 부가세 신고나 원천세 신고 관련돼서 전표 처리를 할 때 개정 과목을 많이 쓰면 내가 나중에 그 개정 과목을 분류했던 대로 또 다시 따라가서 확인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해져요. 물론 의미 있는 것들 분류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의미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한번 예를 좀 들어볼까요? 여기 이제 판매 관리비에 직원급여라는 내용이 있죠. 임원의 급여와 직원의 급여를 간혹 이제 나눠서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제 더존에서 회계 메뉴에서 인사 메뉴에서 자동 점표 처리를 하게 되면 그 상용직 급여 넣을 때 임원으로 체크되어 있는 분들은 임원 급여로 자동으로 들어가고 상여금 같은 경우에도 별도의 항목으로 이렇게 구성해서 이제 점표 처리가 되는데 그걸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어차피 임원급여든 직원급여든 다 같은 급여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금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비용이라는 사실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신고된 인건비고 이걸 비용 처리했다라는 사실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 총액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지. 그래서 총액을 체크하는데 좀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이게 그런 식으로 나눠져 있다 보면 이걸 다 합계를 내서 내가 회계적 급여 메뉴에서 지급 내용을 다 더한 내용과 맞는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또 뭐 사업소득 관련된 내용들도 있을 거고 기타 소득이나 뭐 그런 것들도 있을 텐데 다른 여러 소득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걸 일일이 체크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체크하고 확인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드러나는 건 직원급여가 판관비에만 들어가 있지만 제조원가 명세서에도 있다면 혹은 분양원가랑 공사원가랑 나눠서 계산하는 회사다. 그러면 그걸 다 더해서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굉장히 불편한 일이 생길 거예요. 지금 얘기한 거는 이제 비용 항목을 위주로 얘기를 한 건데 자산 부채 개정도 마찬가지예요. 부가세 신고나 원천세 관련된 자산 부채 개정을 처리할 때도 그러니까 직원급여를 지급했으면 차변의 직원급여고 대변에 뭐 어떤 부채 항목을 적었겠죠. 여기서 예금으로 처리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금으로 처리하면 절대 안 돼요. 항상 부채 계정을 쓰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부채 계정이나 자산 계정을 설정할 때도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는 게 자기 마음속에 기준을 가지고 내가 어떤 점표는 어떤 것과 관련된 내용은 무조건 어떤 자산, 어떤 부채로 처리를 해야겠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